대인회생도 그렇지만은 인천이나 뭐 수원 같은 데는 대단히 힘들어요. 기간도 길고. 중앙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산부 인원이 많으니까 파산부 부에도 뭐 과가 쭉 많아서 일의 속도가 빠르다고 그래도. 근데 인천이나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원이나 인천은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또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다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그 담당자별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할은 만약에 급하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서울에 계신 분이라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로 그 주민등록을 이렇게 이전하기를 유도를 하죠. 유도하고 나서 근데 그거를 뭐 법원에서 일을 하냐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거는 느껴지실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련자 판적도 있죠. 여기도 뭐 주체무자 보증인 그다음에 부부인 경우에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관할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부분 신청 수수료하고 송도하려고 파산후 면책하고 별도로 내야 된다. 절차상으로는 별도기 때문에 그 89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파산 절차 초기 할 때는 관제인도 선임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관제인. 그 다음에 개인회생은 이제 회생위원이라고 하는데 외부 회생위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선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개인회생 파산하면서 보셨지만은 도덕적 해이 때문에 뭐 누가 이용했네 뭐 했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법원에서 어느 정도 외부에 맡겨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했던지 아무튼 필요적으로 요즘은 파산 관제를 선임합니다. 그럼 그 비용은 예납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파산이 30만 원이죠. 예납비 30만 원을 만약에 이제 30만 원도 납부할 수 없다 그러면 관제인 선임하지 않고 그걸 소명해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선임을 하지 않다가 사건이 크거나 어려우면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채무액별로 뭐 150만 원, 뭐 2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과다하잖아요. 파산 신청자한테 연합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일률적으로 30만 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90페이지 절차 흐름들을 보면은 파산 면책을 동시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 신문 채무자를 부를 때도 있고 의심날 때는 부를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기타 관련 서류를 봤을 때 의심나는 걸 부르는데 대부분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호출을 해서 신문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없을 때는 이제 파산 선고를 합니다. 근데 동시에 아까 파산 선고하면서 면책 부분은 면책 책임 문제를 소멸시킬까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영역이 있기 때문에 파산 선고하면서 그날 선고기일에 관제인을 선임을 해요. 그 파산 관제인은. 그래서 그 관제인한테 이제 관제인이 요구하는 관제인이 그날 그걸 줘요. 또 안내문을. 그래서 보통 이제 파산 관제인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한다. 그거는 지역별로 다르다. 아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분들도 많이 그 관제인으로 선임되는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많은 것 같은데 파산 관제인은 뭐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제인이 선임돼서 이다음부터는 이제 관제인하고 일을 하게 된다. 대부분. 그래서 관제인이 요구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의기간인데 그 채권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채권자가 이의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것인데다가 채권자의 일을 들어서 그걸 다툼에 쟁점화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는. 그래서 의견을 듣되 그거는 직권으로 판단해서
면책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 거지, 이분들이 그 채권자가 이의한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채권자들이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돈을 빌릴 때, 하고, 돈을 빌릴 때는 만나서 얘기하지만, 파산 선고할 때 채권자들 다 만나서 나 파산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그 통보 때문에 채권자들이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채권자들은 화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 의견서를 내는데 영향을 거의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파산 관제인은 뭐 하겠어요? 법원에서 판단할 때 관제인의 보고서를 받고 그 보고서에 의견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면책 의견, 불면책 의견, 이런 의견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관제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 그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법인인데 보통 이제 그 일도 누가 하겠어요. 보통 실무적인 거는 이제 사무장들이 그 내부 직원들이 하니까 그 요구하는 내용들을 근데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어느 부분, 그러니까 그 파산 신청하기 전에 일정 금의 금원을 임의로 처분했다 해서 판사가 면책 불허가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지를 해줬어,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의견서를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서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서명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해서 이제 그 의견서를 써서 냈는데 일단은 뭐 그건 판사의 재량이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면책이 된 사례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게 되면 아무튼 성과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의견서를 그 보고서를 받고 법원 그 담당 판사가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파산, 특히 이제 볼 게, 94페이지 보면은 그 파산은 큰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용을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그 파산, 하고 면책 받고 그랬을 때 파산자 같은 경우 자격 문제가 문제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우리 각주 18번 있지 않습니까? 18번이죠. 18번. 이게 그 94페이지 작은 글씨 보면은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있는데 이거는 자격증별로 또 법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일정 부분은 파산자는 예를 들어 거기 보면은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사립학교, 의사, 한의사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는 삭제됐어요. 그쪽 그 관계법에.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파산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그러니까 실패한 이런 쪽으로 관점이 지금은 이제 경제적 그러니까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많이 연결돼서 봤는데 지금은 경제적 실패자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직업적인 부분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사 선생님인 경우, 공무원인 경우 파산 선고되거나
그런 경우에 자동 퇴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96페이지 한번 볼게요. 96페이지 보면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아마 이거는 저기 공부할 때 여기 통합도서법 공부할 때 아마 내용 뭐 한번 봤을 것 같은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뭐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거나 뭐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뭐 숙지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책 부분도 아까 설명했듯이 전부하고 일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보통 우리나라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혼을 하면은 와이프한테 영향을 안 주고 자기가 파산만 자기가 하면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이 계류생업 파산에서는 가족 단위의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부모, 본인, 부부, 그러니까 배우자, 자녀 간에는 이 재산을 공유로, 전체로 봐요. 공유로 봐요. 이 계류생 파산에서는. 그래서, 부부가 3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부동산이 와이프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기 그 남편은 파산을 신청해도 문제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 그 아파트가 5억이었다. 그럼 재산 분할 금액 2억 5천을 변제에 투입하라고 그래요. 채권자한테.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본 서류는 2년 이내 처분 재산을 따지거든요. 근데 10년까지도 봐요. 10년 부부 사이. 그래서 10년 이내에 부동산을 이혼을 해서 그래서 이혼이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혼했다고 해서 파산이. 근데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부모 자식 간 재산,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까지 전체 재산을 다 어느 정도 감안한다는 겁니다. 특히 부부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상담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비면책 채권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세금, 벌금, 뭐 고의로 뭐 누구 때려서 받은 그 병원비,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임금, 체불임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악의로 채권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 선고 있으면 한테 그러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 찾는 게, 채권자 기재하는 게 어려워요. 그 파산은.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파산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자가 1금융권부터 해서 2금융, 카드사, 그 다음에 대부업체, 그 다음에 사채업자인데, 이 사채업자들은 돈을 예를 들어, 사채업자가 100만원, 200만원 빌려줄 때, 사채업자가 인적사항 주겠어요? 명함도 보통 사채업자들은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에, 추후에, 면책까지 다 종결이 됐는데, 그때 이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소명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소송, 면책이 완료됐는데, 지급명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면책받은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이게, 면책된 기간이 1년, 2년 막 가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 안 나고, 의뢰인도 기억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 조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급명령 이의를 한 후에, 소송으로 전이되면, 그때 이제 답변서를 내거나, 그리고 면책이
된 이후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뢰하러 왔을 때 이미 그분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명료하지 않다고 힘든 상태니까 물론 이제 정확하게 엑셀로 채권자, 원금, 이자 해서 정확하게 가져온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게 당장 채무 초과 상태인 경우도 오지만은 한 5년, 10년 동안 어디 떠돌이 하다가 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채권자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후속 조치하려면 야, 나 다 면책된 줄 알았는데 왜 또 비용을 또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사전에 꼭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일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설명할 게 104페이지인데요. 104페이지 이제 아까 중요한 게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할 수 있다. 그 금액 문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재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히 보험은 대부분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험을 다 해약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거는 보험은 아까 말씀드렸지 보장성하고 그 다음에 저축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장성은 해약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다만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150만 원 정도는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압류 금지 채권으로. 그러니까 그런 기준 범위 내에서 환급금이 있으면 인정이 된다. 근데 저축성은 안 된다. 저축성은 금액을 떠나가지고 또는 해약을 해서 왜 그러냐면 저축성이라는 거는 기본 생계와 관련성, 보장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암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시 들려면 쉽지 않거든요. 뭐 만약에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신체검사 그걸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장성은 보장해 주려는 추세고 저축성은 해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해약 환급금을 예를 들어 청산하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큰 부분들은 또 하나 이제 오셔서 질문하는 것들은 우리 몇 페이지냐면은 107페이지 보시면 107페이지 밑에 보면은 면책 채무의 지급 약속. 그러니까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순서가 있다고 했죠. 금융권은 사실은 부담이 안 됩니다. 금융권은 파산 신청을 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사건 번호는 알려주세요. 이 정도에서 이제 자기들 내부 절차를 밟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개인들이죠. 개인들. 그리고 우정관계를 깊이 맺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물러서질 않아요. 배신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사람 각서스라고 하는 거죠. 끝나고 아니면 내 걸 빼든. 근데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들어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그거는 본인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해 줘야 돼요. 나중에 예를 들어 소송이 진행 중에도 소송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원칙적으로 채권자 누락, 왜 그러면 부담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채무자가 채권자는 윽박지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변제각서를 쓰거나 뭐 이런 공증을 받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이 뭐 강요에 의한 경우는 무효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상담하고 설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추후에
몇 년 후에 발생할 문제를 우리가 뚫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이 개념을 잡으면 나머지 파산, 신청서 부분은 요 내용이 잘 돼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되고, 10분 쳤다가 개인회생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